베이징의 겨울바람이 자금성의 붉은 담장을 타고 넘을 때 그 차가운 공기 속에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만이 아닌 권력의 심장부가 흔들리는 진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을 기점으로 중화권 여론의 수면 위로 떠오른 소식들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 군부의 거물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가 있었습니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차기 상무위원이 지휘하는 정무심사팀에 의해 이미 제압당했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른바 자술서에 서명까지 마쳤다는 이야기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은 거물급 장성의 몰락이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믿으며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다시 한번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사건의 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뉴스라는 것은 때때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그 뒤에 숨겨진 논리적 개연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극적인 소문 속에는 모든 이가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이고도 물리적인 허점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전제 조건입니다. 누군가의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받아내려면 그가 구금된 장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유샤 부주석이 현재 중남해의 밀실이나 베이징의 자택 혹은 8일대로의 사무실에 있지 않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기위원이 보낸 특무요원들이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곳, 아니 감히 근처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장소에 그가 머물고 있다면 서명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군사정보에 따르면 장유샤 부주석은 현재 베이징 주변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모 특전 여단 주둔지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라 철저한 보안과 화력으로 무장한 핵심 방어지구입니다. 논리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현재 야전군의 병영 안에 있고 그의 주변을 수십 년간 함께 해온 철통 같은 의리의 특수부대원들이 실탄을 장전한 채 호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체기위원이 급하게 조직한 붉은 완장의 정무심사팀원들이 감히 그곳의 정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면회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흘러나온 서명 소식은 결국 실질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지 못한 권력층이 초조함 끝에 만들어낸 정신적인 승리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특권과 조례, 그리고 소문과 전차, 궤도가 맞붙은 최후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소문의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부터 하나씩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장유샤의 기요비서와 행정비서가 모두 체포되어 그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체제의 생리를 잘 모르는 외부인들을 현혹하기에 안성맞춤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권력 구조 시스템 안에서 행정비서와 기요비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라는 이름의 행정비서가 베이징의 자택에서 문서 수발이나 생활 일정을 관리하다가 체포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요비서는 붉은색 기요 전화를 통한 비밀 암호와 작전 지시권을 관리하며 수장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특전 여단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서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기요비서를 베이징 집에 홀로 남겨두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요비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장유샤 부주석의 바로 옆에서 외부와의 통신망을 사수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체기위원이 붙잡았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베이징의 빈집을 지키던 외곽 요원들이나 중요도가 낮은 행정직원들일 것입니다. 이들을 잡아두고 마치 장유샤의 핵심 참모진을 괴멸시킨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허장성세의 수법입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선택한 장소가 왜 하필 제82000 집단군 소속의 특전 여단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대는 베이징을 수호하는 이른바 근위대 중의 근위대이며 장유샤 부주석의 직계 중에서도 핵심 직계 부대로 꼽힙니다. 현재 이 부대를 이끄는 주요 지휘관들 중 상당수는 과거 장유샤 부주석이 심양 군구 사령관으로 재임할 당시 직접 발탁하고 중용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체계가 아닙니다. 거친 훈련장에서 함께 먼지를 마시고
전우회를 나눈 이들의 유대감은 체기위원이 내미는 행정문서 몇 장으로 결코 와해될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체기위원의 부하들이 중남해의 소개장을 흔들며 특전여단의 위병소를 찾아가 부주석을 만나겠다고 고함을 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병소의 초병은 그들에게 경례를 하는 대신 총구의 안전장치를 풀며 이곳이 군사 통제 구역임을 차갑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집요하게 퍼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장유샤 부주석의 핵심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이들이 여론전이라는 가상세계를 통해서라도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외곽의 어두운 밤, 특전 여단의 막사 안에서는 정적이 흐르고 있지만 그 정적 속에는 강력한 힘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소란스럽게 몰락을 외쳐도 장전된 총구 앞에서 그 소리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권력의 저울은 이제 문서상의 직함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병력을 움직이고 누구의 명령에 병사들이 방아쇠를 당기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남해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명령이 군부의 견고한 벽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며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위 관직의 인사권을 휘둘러도 정작 베이징을 포위하고 있는 탱크 한 대조차 움직일 수 없다면 그 권력은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은 단순히 몸을 숨긴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물리적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어 그들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단순히 종이에 찍힌 붉은 인장이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명령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리고 모진 세월을 견뎌온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 즉 혈맹과도 같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자신의 거점으로 제82 집단군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지리적 요충지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뿌리내린 깊은 인적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과거 심양 군구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흙먼지를 마시며 작전 계획을 짜고 극한의 훈련 속에서 서로의 생명을 맡겼던 동지들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충성심은 정치적인 계산이나 권력의 향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82 집단군은 역사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부대입니다. 과거 제38군으로 불리며 항미원조 전쟁에서 만세군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이 부대는 베이징을 방어하는 최정예 전력입니다. 이곳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최후 보루라는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유샤라는 이름은 단순한 상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군의 전통을 상징하며 직업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반면 체기위원이 이끄는 정무심사팀이나 소위 말하는 문관들의 명령은 그들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것입니다. 군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전장 한번 나가보지 않고 서류 뭉치와 구호만 외치던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군의 원로를 압박하는 모습은 정의롭지 못한 침범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체기위원의 지시를 받은 특별조사관들이 검은 차량을 타고 특전 여단의 정문 앞에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창을 내리고 중남해에서 발행한 공문을 흔들며 장유샤 부주석을 면담하겠다고 위세를 떨칠 때 위병소를 지키는 젊은 하사와 병사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그들에게는 눈앞의 공문보다 수십 년간 군을 지켜온 노장군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군사 통제 구역이라는 명확한 법규와 상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군인 본능이 결합되는 순간 외부의 어떤 정치적 압력도 무력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유샤 부주석이 확보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방어선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군 내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인사정책에 대해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호빈과 같은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해군에서 로켓군 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상장 계급을 다는 과정을 보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야전군 출신 장교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군의 전문성과 계급 체계가 정치적 충성도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보며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유샤 부주석이 군의 규칙과 조례를 강조하며 전면에 나선 것은 많은 직업 군인들에게 깊은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장유샤를 단순히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군의 기강과 자존심을 바로잡아줄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은 현재 베이징 주변의 군부대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진핑 주석이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지만 그 명령이 군의 명예와 조례를 위반한다고 판단될 때 조직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은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제로 권력을 찬탈하려 하기보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법규를 내세워 상대의 명분을 약화시켰습니다. 그가 병영 안으로 들어간 것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위에서 상대의 무리수를 기다리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전 여단의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겠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외부에서 떠도는 흉흉한 소문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병사들은 평소보다 더욱 엄격한 기율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장유샤라는 한 명의 노병이 아니라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군의 독립성과 권위입니다. 체기위원회 특무 시스템이 아무리 치밀하다고 해도 현대화된 화력과 견고한 위계 질서를 갖춘 정규 야전군의 방어 체계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문관 시스템과 무관 시스템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총구에서 나오는 권력만큼은 당성만으로 완전히 통제될 수 없음을 장유샤 부주석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병영의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단순히 군대의 막사가 아니라 정치적 야욕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신뢰의 성벽입니다. 이 성벽 안에서 장유샤 부주석은 여유롭게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은 자신들의 소리가 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유샤 부주석이 가진 진짜 힘의 실체입니다. 그것은 서류상의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보낸 동료와 후배들의 뜨거운 심장에서 나옵니다. 그런 이들이 곁을 지키고 있는 한 중남해에서 흘러나오는 어떠한 자극적인 뉴스도 장유샤라는 거대한 바위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공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헌신과 신뢰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벽 안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성벽 밖의 초조함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물리적인 무력으로 장유샤 부주석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중남해의 권력자들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정보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성동격서의 수법이자 대중의 심리를 파고드는 고도의 인지전입니다. 우리가 1월 20일 이후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첩보들은 우연히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심리전의 일부입니다. 특히 장유샤 부주석이 이미 체포되어 서명까지 마쳤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매우 영리하고도 치명적인 미끼를 사용했습니다. 그 미끼는 바로 1월 21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관들의 인사 명단이었습니다. 장상군 최고인민검찰원 행정검찰청장이 운남성으로 자리를 옮기고 송건 해남성 기율위원회 부서기가 전국인민대표대회로 이동한다는 소식은 해외 언론을 통해 하루 전에 미리 유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공식 발표된 명단과 해외로 흘러나온 명단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자 많은 관찰자와 일반 대중은 전율했습니다. 정보원이 이렇게나 정확하다면 장유샤 부주석에 관한 소식도 사실일 것이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조작의 핵심인 진실 속에 거짓을 섞는 수법입니다. 하급 문관들의 인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앞에 내세워 군의 거물이 몰락했다는 거대한 거짓을 뒤에 숨겨서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들은 이 시점에 이러한 명단을 해외 채널을 통해 흘려야만 했을까요? 평소라면 당의 공식 매체를 통해 권위를 세우며 발표했을 인사가 왜 이토록 기형적인 방식으로 유통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통한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중남해의 지휘 체계가 군부 내부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반증입니다. 자신들의 명령이 군부대 정문을 넘지 못하고 군사작전망에 도달하지 못하자 외부 언론을 거쳐
다시 내부로 유입시키는 외교 전술인 수출 후 내수 전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군 내부의 장성들에게 당신들의 우두머리는 이미 끝났으니 어서 항복하고 대열에 합류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정보를 흘린 통로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사 업무를 보좌하던 종소군이 그 주인공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종소군 자신 역시 이미 군사 법정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극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설이 파다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자리조차 보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해외로 정보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중남해 내부에 더 이상 믿고 쓸 수 있는 인재가 남아있지 않다는 절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채기위원을 비롯한 문관 세력은 종소군이 남겨놓은 잔당들이나 아직 숙청되지 않은 하부 조직원들을 긁어모아 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남해의 당직실 풍경을 상상해 본다면 그들의 절망감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채기위원이 급하게 구성한 정무 심사팀원들이 붉은색 보안 전화를 들고 중부전구사령부나 장유샤 부주석이 머무는 제812 집단군에 연락을 시도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는 끝없는 신호음만 가득하거나 겨우 연결이 되어도 당직 참모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수뇌부가 작전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가 끊길 때마다 중남해의 집무실에는 정적보다 더 무거운 공포가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군부대에 전혀 닿지 않는다는 사실, 즉 군 통수권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구석에 박혀있던 문관들의 인사 명단이라도 꺼내어 해외로 뿌린 것입니다. 운남성의 검찰장이나 해남성의 인대 부주임 같은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권력이 살아있음을 애써 과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저울 위에서 만명의 검찰장 임명장이라 한들 제812 집단군 특전여단의 경비소대 하나가 가진 실질적인 무력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명단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욱 짙게 배어나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겨우 하급 문관들의 모자를 바꿔 씌우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거리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들이 오가고 시민들은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거대한 압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채기위원이 주도하는 문관 체제는 선전 매체와 해외 채널을 동원해 승리의 환상을 만들려 애쓰고 있지만 장유샤와 유전립이 지키고 있는 중부전구의 강철 지지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진위 공방을 넘어선 체제의 존망을 건 싸움입니다. 누군가는 서명을 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서명할 대상조차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 모순 속에서 진실은 입이 아닌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머물고 있는 특전여단의 병영주의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밤에도 그곳의 통신탑은 쉼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군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화려한 조명이 켜진 중남해의 집무실에서는 가짜뉴스의 반응을 살피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깨무는 이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거짓은 화려하고 요란하지만 진실은 때로 무겁고 조용한 법입니다. 그들이 내보낸 정확한 인사 명단은 결국 자신들의 손발이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장유샤 부주석을 향한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벌어지는 이 인지전의 종착역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를 잡았다면 왜 당당하게 텔레비전에 비추지 못하는가? 왜 군의 이동 통제 명령은 내려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들 말입니다. 중남해가 만든 환상의 성벽이 논리라는 망치 앞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베이징의 공기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의 안개가 군부대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하는 사이 장유샤 부주석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치 상황의 본질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병력을 가졌느냐의 싸움을 넘어 국가를 지탱하는 법리와 명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베이징 주변의 병영으로 몸을 숨기며
시진핑 주석에게 던진 카드는 단순한 항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교 복무 조례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역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 76세를 언급하며 군의 규칙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의 진짜 무서움은 그 뒤에 숨겨진 조건부, 퇴진, 즉 공퇴라는 전략에 있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의 논리는 명확하고도 매서웠습니다. 자신은 조례에 명시된 연령 제한을 준수하여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용퇴하겠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 주석 역시 군의 편제에 속해 있으므로 동일한 군법과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군사위원회 주석이 문관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군을 지휘하는 이상 군의 규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조례 어디에도 주석이 종신토록 직무를 수행하거나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수년간 외쳐온 법에 따른 군 통치와 엄격한 군 기강 확립이라는 구호를 역으로 이용해 그를 옥죄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공격은 군 내부에서 거대한 공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문적인 군 경력 없이 정치적 충성심만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들에 대해 야전군 장교들이 느꼈던 박탈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왕호빈 사령관이 오전에는 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오후에 상장 계급을 다는 식의 로켓식 승진은 수십 년간 전방에서 구르며 계단을 밟아온 직업 군인들에게 깊은 멸시와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장유샤 부주석이 조례로의 회귀를 선언하자 군심은 급격히 노장군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스스로가 만든 법의 굴레에 갇혀버렸습니다. 조례를 지키자니 자신의 권좌가 위태롭고 조례를 부정하자니 국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음성적인 공작뿐이었습니다. 체기위원을 앞세워 비공식적인 정무심사팀을 돌리고 해외 채널을 통해 장유샤 부주석이 이미 굴복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전립 참모장과 같은 핵심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온갖 험악한 소문을 유포하며 군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립 참모장이 누구입니까? 그는 전 군의 신경 중추인 합동참모부의 수장이며 실질적인 병부상설을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정말로 유전립 참모장을 제압할 힘이 있었다면 베이징 시내는 이미 계엄령이 선포되고 탱크가 장안거리를 메우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징의 거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병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군 수뇌부를 강제로 숙청할 물리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유전립 참모장은 현재 중부전구의 지하 지휘소에서 각 집단군으로 연결된 붉은 전화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특무계통인 중앙경위국이나 공안특근국 요원들이 현대화된 중장비로 무장한 정규 야전군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총을 든 보안요원에 불과하며 국가 방위 시스템의 핵심인 전구지휘부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습니다. 소환 통보서를 전달하거나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군의 방어체계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비춰질 뿐입니다. 장유샤와 유전립, 이 두 장군이 1월 20일 열린 성급 지도부 연찬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잡혀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시진핑 주석이 파놓은 함정을 간파하고 군 영내에서 그들만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가오는 양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월 20일을 기점으로 무리하게 인지전을 펼치며 승리의 환상을 조작하려 했던 이유는 양회가 자신의 권력 유지에 있어 마지막 생사 기로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회 이전에 군부의 노장들을 겁주어 굴복시키거나 군 내부를 분열시키지 못한다면 회의장에서 터져나올 조례 준수와 집단 퇴진의 목소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진핑 주석은 군권뿐만 아니라 당의 주도권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독재 체제가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군대를 믿지 못해 해외에 가짜 뉴스를 뿌려야 하고 정당한 법 집행 대신
특무 조직을 동원해 은밀한 위협을 가해야 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서명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지극히 단순한 물리적 논리는 중남해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정치적 거짓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베이징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서려 있는 이 긴장감은 단순히 한두 명의 실각으로 끝나지 않을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억압과 조작이 아니라 법과 신뢰,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장유샤 부주석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화려한 선전선동의 수식어들이 사라진 자리에 결국 남는 것은 실제하는 병력의 궤도와 변하지 않는 법의 원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재의 환상이 논리의 칼날 앞에 발가벗겨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진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높을지 모르나 진실의 파도 앞에서는 한순간에 씻겨 내려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